네, 안녕하십니까. 생물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4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면 5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회 차에는 뭐 1시간이나 2시간 추가하게 되면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시간 로스가 많으신 분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오늘 보셨을 텐데 문제하고 해설 형태고요. 좀 OX 문제로 좀 핵심적인 중요한 지문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도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빠르게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만 스피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빠르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가깝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생물도 뭐 기본적인 이론 공부보다는 출제자의 시각에서 어떤 지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우리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니까 OX 지문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은 영역도 넓고 그래서 지문이 무한정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지문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문제 지문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뭐의 결과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를 낮아진다로 바꾸거나, 아니면 생물은 용어들이 많으니까 좀 유사한 용어들로 가짜 용어로 대체를 해서 함정을 파는 지문들이 많죠. 근데 다른 대체 용어로 함정을 팔 때 시험을 보는 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용어를 대체를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용어를 대체를 하게 되면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고르다 보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출제자분들이 지문을 내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생물을 공부하실 때 그 한계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빨리 하게 되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문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와 생체 물질이죠. 자, 1번 지문 보시면 맞나요? 틀리나요? 네, 여기 기관하고 조직이 바뀌어 있죠. 뭐 쉬운 내용이지만 네, 여기 이 부분에서 기관과 조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이나 기관의 정의는 뭐 암기하실 정도로 아시면 좋죠. 조직은 동물의 조직의 경우는 4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상결근신이죠.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4가지 아셔야 되고, 상피조직 보시면은 세포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기능도 같죠. 그게 조직이고, 기관은 우리 몸의 간이나 심장, 허파 이런 것들이죠.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 여러 가지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핵심은 고유의 기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생체 분자부터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기관,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있고, 뭐 호흡계라 그러면 호흡에 관련된 기관은 허파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코나 입이 있죠. 각각은 기관이지만 전체가 기관계를 이루어서 호흡에 관련된 일들 동시에 하죠. 그 다음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인데, 여기서 지문으로 잘 바꿀 수 있는 건 요 방금 보신 조직기관이 헷갈리죠. 다른 것들은 바꿔도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헷갈리는 게 개체군하고 군집이죠. 예, 요걸 잘 바꾸니까 주의하시고, 개체군이 모여서 한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게 개체군이고,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여서 여러 종의 생물들로 이루어진 게 군집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건 쉬운 문제인데, 이온결합이 아니고, 수소결합이죠.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물분자의 수소에는 부분 양전화, 그 다음에 산소에는 부분 음전화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물분자의 수소 결합의 특징은 물분자가 작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개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 모였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이 결과들이 다 나타납니다. 물 사이의 응집력, 그 다음에 물과 다른 물질 간의 흡착력,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러니까 흡착력의 경우는 10m, 20m 되는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저기 끝에 잎까지 물을 올릴 때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 물의 그 나무 조직에 대한 흡착력을 이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표면 장력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물이 비열과 증발열이 크죠. 증발을 시키거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소 결합을 깨야 되는데 수소 결합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고, 그 때문에 지구상에 많은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은 단 하나의 용어,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나오면 그냥 수소 결합이라고 찍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당류는 저장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의 저장 다당류는 각각 녹말, 글라이코겐이며 구조 다당류는 섬유소와 키틴이 대표적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이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일 수 있는 건 글라이코겐을 주의하셔야 돼요. 글라이코겐은 분지 구조가 발달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키틴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균계, 버효곰이죠. 버섯, 효모, 곰팡이가 속하는 균계의 생물들은 세포벽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의 큰 차이는, 구조 다당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구조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장 다당류는 반대로 쉽게 구조를 만들었다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코겐은 분지 구조가 발달돼서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빠르게 다당류를 만들었다가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빠르게 필요할 때 해체해서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하죠. 그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바로 관련되는 거네요. 자, 분지 구조가 발달돼 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분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효소들이 동시에 붙어서 포도당이 많이 필요할 때 빠르게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05번입니다.
맞나요? 틀립니다. 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저 펩타이드 결합, 뭐 에스터 결합, 이서 결합이 뭐 화학적인 거라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생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미노산은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중앙탄소가 있으면 NH2 아민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COOH 카르복실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죠. 수소도 필수적으로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는 사이드 체인, 잔기라고 하는데 얘는 뭐 아미노마다 종류가 다르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여기 카르복실기와 아민기에서 이 카르복실기에서 OH가 떨어져 나가고 아민기의 H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H2O 물이 빠져나가고 결국 CONH 형태의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뭐 한 10개 정도 결합한 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죠. 결합 이름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백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나중에 구성하게 되는 게 폴리펩타이드죠. 자, 에스터 결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방, 지질에서의 결합 방식입니다. 자, 6번입니다. 아미노산은 양성 전해질의 특성을 갖는다. 산성, 염기성 다 띌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쉬운 내용이고, 예. 한쪽에는 아민기가 있고 한쪽엔 카르복실산이 있기 때문에 아민기의 경우는 염기성을 띌 수 있고 카르복실산은 산성을 띌 수 있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양성 전해질의 예입니다. 자, 7번. 맞나요? 네, 틀립니다. 틀린 부분은 3차 구조가 아니고 2차 구조죠. 자,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는 계략적이라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직선으로 이어진 게 1차 구조죠. 그다음 2차 구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규칙적으로 옆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쉬트 판형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얘를 수소 결합으로 구조를 유지하게 돼요. 이게 베타쉿, 우리말로는 베타 병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소 결합이 존재하면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을 구성하게 되죠. 이 두 가지만 2차 구조죠. 그 다음 3차 구조,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이런 알파 헬릭스, 베타 쉿에다가 이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미노산 특성에 따라서 3차원적 형태가 다르죠. 알파 헬릭스, 베타 쉿,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3차 구조죠. 4차 구조는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처럼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게 4차 구조입니다. 그 기초적인 개념은 다 아셔야 되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황화 결합은 4차 구조의 일부 요소이다. 아닙니다. 3차 구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차 구조는 알파 헬릭스, 베타 쉿의 2차 구조들과 그다음에 2차 구조를 이루지 않는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3차원 형태를 만들게 되고 다이소 이황화 결합이 형성돼서 그 3차 구조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구조의 경우는 폴리펩타이드들이 여러 개 붙는데 4차 구조에는 공유 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폴리펩타이드들끼리 떼어내기가 쉬워요. 비공유 결합으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황화 결합은 3차 구조의 일부고 4차 구조에는 공유 결합이 없어서 큰 에너지를 가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9번도 단순한 문제니까 그냥 보시겠습니다. 9번은 맞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이 이황화 결합입니다. 시스테인은 끝부분에 이렇게 SH 작용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3차 구조를 만들었는데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인접해 있으면 두 개의 SH기가 결합을 해서 SS,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SS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황화 결합이고 공유 결합이니까 강력하죠.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리고 얘가 3차원 구조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 시스테인끼리 있다고 무조건 이황화 결합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인과 저 시스테인이 이황화 결합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필수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황을 가진 게 딱 두 가지예요. 시스테인하고 메치오닌, 메사이오닌이죠. 메사이오닌은 이황화 결합을 못 만듭니다. 이런 SH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황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황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메치오닌이 이황화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고요. 자, 10번. 그렇죠? 맞는 지문인가요? 예, 맞는 질문이네요. 중요도 때문에 뭐 펩타이드 결합, 에스터 결합, 그 다음에 이서 결합은 좀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성지방을 만들 때는 글라이세롤이 중심이 되죠. 글리세롤도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탄소 3개가 있는데 각각 OH가 하나씩 있다. 나머지는 수소로 채우면 됩니다.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일단 하나 결합한 모습을 보면 지방산은 이런 탄소 체인 끝에 카르복실기가 있죠. 여기 OH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에 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 물이 빠져나가죠. 탈수 중합 반응이죠. 그래서 COO 형태만 남게 되죠. 이게 에스터 결합이죠. 3개의 지방산이 각각 결합하면 각각 COO 형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지문은 정확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고세균의 경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서 결합을 갖고 있고 뭐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봐두시고 뭐 그리진 못하더라도 기억하실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 말도 안 되죠. 예, 불포화 지방산은 꺾인 형태를 갖죠. 예,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은 직선형 구조를 갖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생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시스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화학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은 트랜스와 시스를 다 의미해야 되는데 자연계에는 트랜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러면 시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학 잘하신다고 뭐 트랜스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림만 보면 아시는 거니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12번도 말이 안 되죠. 예. 동물세포에 콜레스테롤이 있고 식물세포는 우리가 뭐 야채를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기지 않죠.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동물은 차가운 지역에서 더운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식간에 온도가 변하면서 이 세포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요. 식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세포막의 유동성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가는 중요하죠.
그 원인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온도가 낮았다가 높을 때 세포막이 그렇죠. 세포막의 유동성이 콜레스테롤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변화가 심하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으로 완화시켜 주지만 완화시켜 준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유를 같이 보시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콜레스테롤은 4개의 고리 구조를 갖고 있죠. 소수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소수성 영역을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인지질들은 형태가 비슷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되게 특이하죠. 비대칭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불규칙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이 인지질들이 패킹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13번 지문도 단순한 지문이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RNA 염기는 티민 대신 유라실이죠. 티민하고 유라실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설명을 굳이 볼 게 없네요. 자, 다음 14번.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 계열의 염기이다. 맞나요? 네, 맞죠? 이거는 좀 어려운 거라서 그냥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PCT6라고 암기하시면 되는데, 피리미딘 계열에는 C, 사이토신과 T, 사이민이 속한다. 그리고 피리미드는 육각고리 중심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거를 그냥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PCT 잘 아시니까. 주의하실 점은 이 두 문자를 한글로 꼭 하셔야 돼요. 영어로 쓰시면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신 C하고 T는 피리미딘 계열이고 A와 G가 퓨린 계열이죠. 그 다음에 RNA의 유라실은 T와 구조가 거의 같고 당연히 T와 같은 피리미딘 계열입니다. 자, 얘도 뭐 쉬울 수 있는데, RNA를 구성하는 당의 명칭은 맞나요? 아니죠. 예, 라이보스죠. 예, DNA나 RNA나 다 헥산이죠. DNA는 뉴클레이크 애시드라서 헥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R이 중요한데, R은 중심당이 라이보스라는 의미고요. 5탄당. 그 다음에 D는 디옥시라이보스죠. 라이보스라는 5탄당에서 D는 제거하다고 옥시는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하나 제거된 형태입니다. 강의에서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는 간단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3개의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중심에 5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붙어 있고, 인산기가 붙죠. 이 5탄당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리는데 꼭지점에는 탄소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5번 탄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1, 2, 3, 4, 5 탄소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1번 탄소가 염기와 결합합니다. 2번 탄소는 RNA의 경우는 OH가 붙어 있고, DNA의 경우는 산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H가 붙어 있죠. 3번 탄소는 OH가 붙어 있는데 중합에 사용되죠. 4번 탄소는 중요하지 않고, 5번 탄소는 인산기가 3개까지 붙을 수 있죠. 그래도 중합에, 결합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DNA는 수용액에서 양전을 띈다. 맞나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틀렸죠. 전기영동 문제였는데, 쉬운 내용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자, DNA는 익숙하시겠지만, 어디 있죠? 5' to 3', 5' to 3'으로 바깥쪽에 백본이 있죠. 인산기, 5탄당, 인산기, 5탄당, 인산기 당, 인산기 당. 얘는 구조를 유지하죠. 반복되기 때문에 정보를 못 담고,
그 다음에 역평행이죠. 극성이 5' to 3', 5' to 3' 뒤집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ATGC 염기가 있고, 염기 간에는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보호를 하고 나선으로 꼬아서 보호하는 거죠. 구조는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AT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고 CG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개라서 얘를 떼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 아셔야 되고, 그 정도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인산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를 갖죠. 근데 인산기들이 많으니까 전하가 굉장히 강한 음전하를 띠게 되죠. 예. 그래서 인산기가 있다는 걸 아시면 음전하를 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전기영동 문제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기영동이 워낙 많이 쓰여요. 막 열심히 연구를 할 때는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거든요. 시료 준비해서 하는데. 근데 대신 출제할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였어요. 전기영동 시의 DNA는 음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건 암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인산기 때문에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를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죠. 자, 비타민 17번이네요. 맞나요? 아니죠. 예, BC만 수용성이고 ADEK는 지용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과 수용성 물질의 소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지용성 물질, 지질의 소화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DEK니까 그냥 ADEC 뭐 그 정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포 소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 현미경은 투과시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립니다. 투과 현미경과 주사 현미경 두 가지가 있죠. 현미경도 세포 소기관 연구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 하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문에서 나온 시료를 아주 얇게 썰어서 투과를 시켜서 반대편에서 상을 얻어내는 것은 투과 전자 현미경 템입니다. 근데 투과란 말을 주면 그냥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안 나오고 템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생물학자들은 이런 긴 이름 잘 안 쓰고 그냥 쌤템이라고 부릅니다. 템 봐두시고 이 T가 터널링, 뚫고 들어가거나 트랜스페런스, 그런 투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투과되기 때문에 평면밖에 안 나오죠. 반대로 쌤의 경우는 주사 전자 현미경인데 전자선을 시료에 때립니다. 근데 그 시료는 먼저 표면에 금속막이 코팅이 돼 있어요. 전자선이 때리면 거기서 2차 전자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거를 전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체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게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S는 스캐닝이에요. 얘는 거의 반사에 가깝죠. 그 다음에 입체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도 좀 유치한 지문이네요. 자, 원핵세포는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죠. 예. 원핵세포는 특성경을 제외하고는 세포막이 유일한 생체막입니다. 세포가 가진. 자, 3번도 쉬우니까 바로 보시면 원핵세포는 한 개의 고리형 DNA를 갖죠. 맞죠?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선형 DNA를 갖는다. 쉽지만 지문화 잘 되는 거고, 주의하실 점은 용어를 못 찾으시면 안 되겠죠. 원형, 고리형, 환형이라고 합니다. 닫힌 고리형이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잘 보시고. 자, 04번 4가지의 세포벽인데 맞을까요?
하나가 틀렸네요. 글라이코겐이 아니고 균계는 아까 보셨듯이 키틴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이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세균은 계속 슈도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불려왔어요. 가짜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란 뜻인데, 이 용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계는 세포벽 문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키틴이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고세균의 세포벽의 성분을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했는데, 얘는 펩타이드 글라이칸이 아니다. 그럼 뭐냐? 모른다. 이런 이름이죠.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캠벨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이 용어를.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대신 캠벨의 표현은 슈도펩타이드 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다당류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백질인지 좀 아미노산이 짧은 펩타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 펩타이도는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실제로 올리고펩타이드로 되어 있고, 글라이칸, GLYC 같은 게 들어가면 다당류를 생각하셔야 되죠. 고세균도 다당류와 올리고펩타이드나 뭐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 자체가 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뭐 단순한 문제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자, 핵막은 이중막이다. 맞죠? 네. 세 가지 막이 이중막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핵막은 뭐 중요하니까 이중으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 세균이었는데 진핵세포로 이렇게 함입이 되면서 세포막이 2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중막이 없습니다. 3개만 암기하시면 되죠.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지문이 길어서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자, 맞나요? 예, 맞네요. 자, 생체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시면 되죠.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데 굳이 뭐 생체막이 필요 없죠. 그다음 세포 골격, 뭐 미세 소관 등도 당연히 생체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하죠. 액포는 내용물을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소좀도 가수분해 효소가 새면 안 되니까 생체막이 있고, 소포체 골지체는 자체가 막이죠. 그다음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다 막이죠. 그다음 이중막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인에서 rRNA 합성이 이루어진다. 맞죠? 예. 자, 라이보솜의 합성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넣어놨는데, 라이보솜은 이제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있죠. 일단 소단위체의 합성 과정을 보시면, 소단위체는 안에 RNA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들로 구성되죠. 그 다음에 그 RNA는 라이보솜의 RNA이기 때문에 rRNA라고 부르죠. 이 소단위체의 rRNA는 핵 안에 있는 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 그것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소단위체의 단백질들은 단백질 합성은 무조건 세포질에서 일어나야 돼요. 라이보솜이 있는. 그래서 합성된 다음에 이 단백질이 핵 내부로 들어옵니다. 인으로. 그래서 인에서 아까 rRNA와 단백질을 합해서 소단위체를 만들고 얘를 세포질로 보냅니다. 대단위체도 똑같습니다. 대단위체도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세포질로 보냅니다. 그러면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는 평상시에는 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포질에서.
그 자유라이보솜의 경우는 그러다가 mRNA가 오면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을 진행합니다. 자, 09번도 뭐 단순한 문제죠. 리소솜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 장소이다. 실제로 비슷한 지문이 출제가 됐었죠. 예. 리소솜과 리보솜을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리소솜은 아니죠. 그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 리소솜이죠. 네,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저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영어 스펠링을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보솜의 라이보는 RNA를 의미하고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할 때 단백질보다도 RNA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소솜은 LYS가 라이시스, 분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으로 외우시면 더 쉽습니다. 자, 10번. 리보솜의 주성분은 핵산과 단백질이다. 틀리죠? 네. RNA와 단백질이었죠. 자, 11번도 중복이고,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활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결합되어 있다. 아니죠. 조면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끈면 소포체, 거칠면 소포체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자로 활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는 굉장히 오래 써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건 조면 소포체입니다. 이 조자가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조악하다, 제품이 조악하다 그러면 제품이 거칠고 품질이 안 좋다라는 뜻이죠. 거칠 조자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라이보솜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칠게 보이는 거죠. 13번. 자, 조면 소포체의 주요 기능은 지질의 합성이다. 틀리죠? 예, 조면 소포체가 아니고 활면 소포체가 지질을 합성을 합니다. 활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의 합성보다는 지질의 합성을 주로 합니다. 여기 활자도 뭐 활강할 때 매끄러운 활자니까 한자 좀 주의하시고요. 자, 14번.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하거나 소낭에 싸서 분비하거나 다른 부위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골지체는 우체국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공을 한 다음에 목적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다 이해하셔야 되죠. 소포체에서 온 단백질. 얘는 활면 소포체에서 왔을까요? 조면 소포체에서 왔을까요? 조면이죠. 예, 조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고 거기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바로 조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서 그 단백질을 골지체에 보내준 겁니다. 자, 다시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지질을 변형하거나 지질은 활면 소포체에서 왔겠죠. 예. 그냥 소낭 형태로 보냅니다. 활면 소포체에서 바깥에 세포막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활면 소포체가 인지질을 잔뜩 만들어서 소낭 형태로 보내줍니다. 그럼 골지체가 걔를 세포막 쪽으로 보내주면 세포막하고 융합하면 세포막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변형을 하겠죠. 근데 소낭에 싸서 분비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로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다 맞는 지문이죠. 라이소솜은 15번 여러 가지 가수 분해를 갖고 있다. 염기성 환경에서만 활성을 갖는다. 맞나요? 틀립니다. 산성 환경이죠. 자, 라이소솜 내부는 산성 환경이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들은 산성 환경에서 굉장히 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뭘 집어넣으면 다 잘라버리죠.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대신 라이소솜이 만약에 터졌다, 막이 터져서 가수분해 효소가 유출되면 어딘가요? 세포질로 나오게 되겠죠. 가수분해 효소가 세포질의 물질들을 다 잘라버리면
세포한테 굉장히 큰 위해가 되겠죠. 근데 다행히 나오는 순간 희석이 돼서 그 세포질의 pH는 거의 중성입니다. 그러면 가수분해 효소들이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네.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이고 안전장치가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도 뭐 간단한 내용이죠. F는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하고 물질 저장, 삼투압 조절. 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물질을 저장하고 삼투압 조절이 좀 중요한 역할이죠. 자, 17번. 엽록체는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체 DNA 라이보좀 독자적 증식. 맞을까요? 틀렸죠. 네, 엽록체는 이중막이었습니다. 세 가지.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엽록체는 세포 내 공생설에 따라서 원래 무엇이었죠? 어떤 세균이었죠? 남세균, 네, 남세균이죠.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진핵세포에 공생하게 된 거고, 당연히 세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DNA와 라이보좀이 있고 독자적으로 증식합니다. 이 얘기는 식물의 잎에 식물 세포가 있겠죠? 그 안에 엽록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엽록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엽록체가 혼자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하나에 엽록체가 100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식물 세포가 증식하는 것과 별도로 알아서 증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18번도 간단하니까 보시면 남세균이 현재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럼 뭐가 미토콘드리아가 됐죠? 호기성 세균이죠. 호기성 세균의 호자는 좋아하다는 뜻이고 기자는 기체를 의미하는데 산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ATP를 얻어낼 수 있는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죠. 그래서 얘의 능력을 높이 산 진핵세포가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니까 그 생물학의 역사를 아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지구 대기에 산소가 없었죠. 예, 그래서 초기에 탄생한 세포들한테는 산소가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남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산소를 막 뿜어내고 대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균들이 죽어나가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세포들이 진화를 해서 산소 농도가 높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들이 등장했고 나중에는 호기성 세균, 오히려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세균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산소에 노출되면 괴로워하는 세균은 혐기성 세균이죠. 근데 현재도 혐기성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산소에 노출되면 죽는 세포들이 있어요. 자, 19번. 어디가 틀릴까요? 맞는 질문이네요. 예.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세균이었기 때문에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에 가까운 라이보솜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자, 20번. 쉬운 질문이죠. 틀리죠? 예. 출입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건 세포막입니다.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란 용어를 쓰죠. 뒤쪽에 있네.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계적 지지 기능만 하는 거죠. 자,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정교하게 조절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특성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럼 두 번째는 막단백질인데, 인지질 이중층은 일단 분자가 작고 작은 분자이고 극성이 없는 물질 아니면 거의 통과시키질 않습니다. 중간에 긴 소수성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막단백질 중에 일부가 통로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죠.
예, 걔네는 특정 물질만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죠. 자, 21번도 쉬운 내용이 있죠. 다 보셨네요. 전투과성이라는 용어 조심하시고, 저는 완전하다 할 때 전자죠. 자, 22번 바로 보시면 방추산 중심체로부터 형성된다. 맞죠? 예. 또 쉬운 내용이고, 자, 23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진핵세포의 편모선모는 미세소관이 구성 성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균의 선모가 얼마 전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세균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세균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세균의 편모와 선모는 전혀 다르죠. 유래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세균의 편모의 경우는 편모가 원래 이름이 플래졸라거든요.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진핵생물의 그 튜블린하고 전혀 다른 단백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플래졸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세균의 선모는 선모가 필라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름을 따서 필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까지는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균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24번 연접이네요.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원형질 연락사는 세포질을 연결해준다. 틀린 지문이죠. 연접도 최근에 거의 안 나왔는데 지문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지 용어만 서로 식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식물의 경우는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구멍이 조금씩 있어서 여기로 작은 물질들을 이동시킵니다. 포도당이 너무 부족해 그럼 옆에서 보내줄 수 있겠죠. 이게 원형질 연락사고요. 원형질은 세포질하고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옛날 용어죠. 동물세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밀착연접, 데스모접, 간극연접이 있는데, 밀착연접은 여기 뭐 소장상피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이 세포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밀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촘촘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쫙 박아버려요. 그 다음에 데스모좀은 물론 소장상피세포에도 데스모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꽉 묶어버려요. 볼트너트로 조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극연접은 이렇게 열리면 아까 원형질 연락사처럼 세포질 간의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갭 정션이죠. 네. 그래서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림 보고 식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 골격부터는 잠시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